1장. 지금 한국 사회는 왜 이렇게 극단적인가? 한겨울 찬바람이 지나가고 봄 기운이 살짝 느껴지기 시작한 어느 날이었다. 버스 안에서 젊은 남자 둘이 말다툼을 벌였다. 한 명은 윤 대통령을 두고 독재자라고 했고, 다른 한 명은 민주주의를 지킨 영웅이라고 반박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버스 안은 순식간에 조용해졌고, 그들의 대화를 곁눈질하던 사람들의 표정엔 피로와 불안이 얹혀 있었다. 요즘 한국 사회는 마치 한 끼도 굶지 않은 채 분노로 포만감을 채우는 사람들로 가득한 것 같다. 뉴스의 댓글창은 욕설과 조롱으로 얼룩지고, 유튜브의 알고리즘은 같은 생각만 되풀이하게 만든다. 왜 우리는 이렇게 서로에게 나를 세우게 되었을까? 어느 순간부터 정치적 견해는 단순한 의견 차이를 넘어 정체성이 되어버렸다. 어떤 이들은 자신이 누구를 지지하느냐에 따라 같은 부류의 인간으로서 평가받고, 친구와 가족 사이에서도 금기를 만들기 시작했다. 설날 가족 모임에서 정치 이야기를 꺼냈다가 밥상을 엎는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같은 사안을 놓고 전혀 다른 현실을 살아가는 것처럼 반응하는 사람들을 볼 때면 이게 진짜 같은 나라 사람들이 맞나 싶은 마음이 든다. 이 양극화는 단순한 당파성의 문제가 아니다. 깊숙한 피로와 무기력, 그리고 우리 사회 전반의 신뢰 붕괴에서 비롯된 현상이다. 사람들은 뉴스나 국회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보다 유튜버나 자기 주변 사람들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인다. 왜냐하면 언론은 정치화되었고, 정치인은 불신받고 있으며, 법 조계조차 어느 편에 서 있는지 눈치를 보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우리 모두는 각자의 진영에서 각자의 정보만을 소비하며 점점 합리적인 대화라는 기술을 잃어가고 있다.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해도 들으려 하지 않는다. 들으려고 노력하기보단 반박할 준비부터 하고 있다. 가슴속에 쌓인 좌절감은 감정을 앞세운 정치적 분노로 바뀌었고, 그렇게 양쪽 모두 우리는 정의롭고 너희는 악하다는 도식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이런 현상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마치 거대한 진동판 위에 서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서로 밀고 당기다 보면 언젠가는 임계점을 넘어서게 되고, 사회는 한순간에 큰 지각 변동을 맞는다. 지난 몇 년간 그런 작은 균열들이 쌓여온 것이 분명하다. 팬데믹은 사람들을 고립시켰고, 경제 불안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앗아갔다. 외로움과 불신, 그리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은 정치적 급진화로 옮겨갔다. 그 가운데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와 내란 혐의 체포는 한국 현대사에서 전례 없는 충격이었다. 누군가는 국가를 지키기 위한 조치였다고 말하고, 누군가는 민주주의에 대한 명백한 폭력이라고 말한다. 법적 판단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국민들의 마음은 이미 두 갈래로 갈라졌다. 중요한 건 그 갈라진 틈이 점점 깊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 거대한 갈등의 시기를 통과하고 있다. 단지 대통령의 문제도 어느 한쪽 진영의 문제도 아니다. 이것은 우리가 얼마나 함께 살아가는 법을 잊어버렸는지를 보여주는 징후다. 갈등은 피할 수 없다. 하지만 갈등을 풀어내는 방법은 배워야 한다. 지금처럼 목소리가 크고 자극적인 사람만 남는다면 우리는 더 이상 공동체로 기능할 수 없을 것이다. 나는 다시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을 생각한다. 정치적 대립으로 얼굴을 붉히던 두 사람은 결국 아무 말 없이 각자의 정류장에서 내렸다. 그들은 서로를 설득하지도 못했고 이해하려 하지도 않았다. 어쩌면 오늘 우리 사회의 축소판이었다. 하지만 어쩌면 버스라는 그 좁은 공간에서라도 싸우며 서로의 생각을 듣는 것이 진짜 시작일지도 모른다. 정치는 우리 삶을 지배할 수 있지만 우리가 정치에 휘둘리지 않아야 한다. 우리가 지금 다시 왜 싸우는지, 그리고 어떻게 함께 살아갈 수 있을지를 묻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복잡하고 고통스럽지만 그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출발점이다. 2장. 복잡게 과학으로 본 양극화의 메커니즘. 비 오는 오후 나는 카페 창가에 앉아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창밖엔 사람들이 각자의 우산을 쓰고 지나갔다. 누군가는 빨간색, 누군가는 투명한 비닐 우산. 우산은 다 달랐지만 그들이 흘러가는 모습은 마치 하나의 흐름 같았다. 그 순간 나는 문득 생각했다. 우리 사회도 저 사람들처럼 각자 다른 생각과 감정을 가진 채 움직이지만 전체적으로는 어떤 큰 흐름을 따라가는 건 아닐까? 복잡계 과학이라는 학문은 바로 이런 걸 설명하려고 탄생했다. 개개인은 단순하지만 그 개개인들이 서로 얽히고 영향을 주고받으며 전혀 예상하지 못한 거대한 패턴이나 폭발적 변화를 만들어낸다. 가령 우리가 모래를 하나하나 쌓아 올리다 보면 어느 순간 갑자기 무너지는 순간이 온다. 그 모래알 하나가 이전과 다를 건 없지만 전체 시스템은 임계점에 도달해 있었던 것이다. 우리는 지금 그 임계점 근처에서 살고 있는지도 모른다. 정치적 양극화도 비슷하다. 사람 하나하나의 신념이나 생각은 늘 존재해왔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사회는 단순한 생각의 다양성을 넘어서 진영 전쟁으로 변해버렸다.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은 더 이상 이해할 수 있는 타인이 아니라 적이 되어버렸고 서로의 존재를 부정하기 시작했다. 이건 단순한 감정 문제가 아니다. 복잡계 과학의 용어를 빌리면 지금의 사회는 자기 조직화 셀프 오거너제이션을 통해 점점 더 극단으로 이동하는 경향을 보인다. 소셜미디어의 알고리즘은 사람들에게 비슷한 정보만 반복해서 보여주고
사람들은 점점 자신이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게 된다. 그렇게 한쪽 방향으로 쏠림이 발생한다. 이걸 공명현상 레저넌스라고도 한다. 아주 작은 떨림도 비슷한 주파수의 시스템끼리는 큰 진동으로 증폭된다. 사람들이 비슷한 생각을 가진 채 한 공간에서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나누면 그 생각은 점점 더 과격해지고 강해진다. 처음엔 그냥 정부가 마음에 안 든다는 말이었는데 어느 순간 이 정부는 독재고 타도해야 한다는 이야기로 바뀌는 시기다.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렇게 흘러간다. 개인의 악이나 의도가 아니라 구조적인 흐름이 그들을 그렇게 만든다. 우리는 흔히 가짜뉴스나 선동을 문제라고 생각한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복잡계의 시선에서 보면 가짜뉴스보다 더 위험한 것은 자기만의 우주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한쪽 진영에서는 계엄령을 선포한 대통령을 민주주의의 수호자로 말하고 다른 쪽에서는 독재자의 친위 쿠데타로 본다. 같은 사건인데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한다. 왜 그럴까? 그건 진실을 공유하지 않기 때문이다. 정보의 단절이 신념의 단절을 낳고 신념의 단절은 결국 다른 세계에서 사는 사람들을 만들어낸다. 복잡게 과학은 말한다. 사회는 절대 단순하지 않다고.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이 흐름을 예측하고 통제할 수는 없다고.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의 큰 목소리로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생각들이 충돌하고 공존할 수 있도록 구조를 설계하는 것이다. 나의 목소리가 옳다고 외치기보다 다른 목소리가 함께 존재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복잡계를 안정시키는 방식이다. 우리가 더 이상 내 편 아니면 적이라는 단순한 구도로 사고하지 않고 우리 사이에는 차이가 있지만 함께 살아야 한다는 다층적 구조로 이동해야 한다.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다. 이번엔 유모차를 밀며 걷는 젊은 부부가 보였다. 남편이 우산을 살짝 아래쪽으로 기울이고 있었다. 작은 제스처였지만 보기 좋았다. 우리 사회도 저렇게 작은 배려와 균형 위에 놓여 있었던 적이 있었을까? 아마도 그랬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우산을 서로 뺏고 있는 듯하다. 누구 머리 위에 더 많은 비가 떨어질지 계산하고 내 쪽이 더 젖었다고 소리치며 결국엔 둘 다 감기에 걸리는 그런 사회로. 복잡계는 우리에게 말한다. 사회는 예측할 수 없고 변화는 갑자기 일어난다. 하지만 우리가 그 안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에 따라 폭발이 아닌 진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도 함께 말해준다. 그 진화를 만들 수 있는 힘은 지금 우리 각자의 선택에 달려있다. 당신의 좋아요 하나, 당신의 댓글 하나, 당신이 누군가를 이해하려 했던 짧은 대화 하나가 생각보다 커다란 균형의 시작이 될 수 있다. 3장. 인식과학으로 본 왜곡된 정치인식. 며칠 전 중학교 동창 모임에 나갔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은 다들 세월이 흘러 어른이 되어 있었지만 여전히 어릴 때처럼 떠들고 웃는 모습에 시간이 잠시 멈춘 듯 했다. 그런데 누군가가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다. 근데 너네 대통령 탄핵 얘기 들었지? 난 솔직히 그게 다 선동 같더라. 순간 공기가 묘하게 바뀌었다. 옆에 앉은 친구가 바로 대꾸했다. 그게 왜 선동이야? 계엄령까지 내렸는데. 서로 말이 겹치고 감정이 올라왔다. 나는 조용히 물을 마시며 그 광경을 바라봤다. 몇 분 전까지만 해도 함께 웃던 사람들이 몇 마디 말로 갑자기 서로를 못 믿는 표정을 짓고 있었다. 나는 그때 우리가 어쩌다 이렇게까지 왔는지를 곰곰이 떠올리게 됐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정보가 넘친다. 스마트폰만 열면 하루에 수십 개의 뉴스, 수백 개의 영상이 쏟아진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점점 더 편협한 사고방식에 갇히는 것처럼 보인다. 왜일까? 그 답은 인지과학, 즉 인간의 사고와 뇌의 작동 방식을 연구하는 학문에서 찾을 수 있다. 우리의 뇌는 사실 게으르다. 엄청난 정보를 처리할 수는 있지만 항상 그렇게 하려 하지 않는다. 뇌는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 익숙한 길, 즉 이미 알고 있는 정보나 신념에 맞는 정보만 선택해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이것을 확증 편향 컨퍼메이션 바이어스이라고 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이 믿고 싶은 정보만 골라본다. 유튜브 알고리즘은 이 확증 편향을 강화시킨다. 보수 유튜브를 한번 보면 계속 보수 영상이 뜨고 진보 채널을 한번 보면 그쪽 이야기만 끝없이 재생된다. 이렇게 우리는 자신만의 정보 거품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 처음에는 단순한 관심이었을지 몰라도 어느 순간 그것은 신념이 되고 더 나아가 진실로 믿게 된다. 이 과정에서 가장 무서운 건 집단사고다.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사람들은 점점 더 극단적인 방향으로 생각을 강화한다. 예를 들어 친구 셋이 대통령은 무고하다고 생각하며 모이면 곧 그들의 결론은 대통령을 탄핵하려는 세력이 문제다로 바뀌고 시간이 지나면 국가를 무너뜨리려는 음모가 있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도 있다. 실제로 사람들은 자신이 속한 집단의 생각에 동조하고 싶어 한다. 그게 안전하고 배척당하지 않는 길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틀렸다는 증거가 나와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오히려 반발하고 화를 낸다. 왜냐하면 그 신념은 생각이 아니라 정체성이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또 하나 프레이밍 효과도 있다. 같은 정보라도 어떤 언어로 전달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르게 받아들여진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라는 말과 윤 대통령이 폭동 진압을 위한 응급조치를 취했다는 말은 사실상 같은 사건을 설명하고 있지만 완전히 다른 인상을 준다.
이처럼 우리의 뇌는 중립적이지 않다. 우리는 늘 정보를 왜곡하고 단순화하고 감정적으로 해석한다. 문제는 이 왜곡이 개인을 넘어 사회 전체로 확산될 때이다. 서로 다른 사실을 믿는 사람들 사이에는 대화가 불가능해진다. 같은 뉴스를 보면서도 전혀 다른 현실을 사는 사람들. 지금 한국 사회가 그렇다. 돌아오는 길, 나는 친구들과 싸우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엔 씁쓸함이 남았다. 우리가 싸우지 않은 것은 서로의 생각을 이해해서가 아니라 그냥 더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말을 아끼는 것이 지혜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말을 제대로 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더 절실하다. 우리는 서로를 바꾸려 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서로 다른 관점을 인간적인 존재로 인정해 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한 발짝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나는 믿고 있다. 인간은 결국 배울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 뇌가 편향되었더라도 그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는 조심할 수 있고 변화할 수 있다. 우리의 사회도 마찬가지다. 지금처럼 서로를 미워하고 조롱하고 외면한다면 결국 남는 건 파괴뿐이다. 하지만 우리가 자신이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질문하고 상대의 말에 잠시 멈춰 귀를 기울일 수 있다면 그건 이미 작은 회복의 시작일지도 모른다. 정치는 복잡하고 세상은 시끄럽지만 사람의 마음은 그보다 훨씬 더 깊다. 사장. 헌재의 침묵과 민주주의의 공백. 최근 봄날 오후 나는 인터넷 뉴스창을 무심코 스크롤하다가 또 한 번 실망했다. 헌법재판소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이번 주도 미정. 또 연기였다. 벌써 몇 번째인가? 처음엔 조심스러운 기대였고 그 다음은 조급함, 지금은 무력감이 되었다. 많은 시민이 느끼고 있는 이 감정은 단지 정치 뉴스에 대한 피곤함이 아니라 이 나라의 가장 깊은 제도에 대한 불신의 시작이다.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 헌정 질서의 마지막 보루다. 국회가 싸우고 대통령이 실망스러울 때에도 그곳은 언제나 법의 이름으로 올바른 길을 제시해 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모두가 숨죽이고 선고를 기다리는 동안 헌재는 침묵하고 있다. 고요하지만 무거운 침묵. 그 침묵은 점점 분열을 키우고 있다. 사람들은 말한다.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했는데 그것도 국회를 무장 군대로 봉쇄하면서 이게 헌법 위반이 아니면 대체 뭐가 헌법 위반이냐고. 또 다른 사람들은 말한다. 계엄령은 질서 유지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 정치적인 탄핵은 오히려 민주주의 파괴다. 양쪽의 주장 모두 뜨겁고 날카롭다. 그런데 헌재는 말을 아낀다. 언젠가는 판단하겠지만 그 언제가 자꾸만 미뤄지고 있다. 그 사이에 국민은 지친다. 그리고 혼란은 커진다. 정치는 종종 시끄럽다. 누가 맞고 틀렸는지, 누가 더 도덕적인지 따지며 싸운다. 하지만 헌재는 달라야 한다. 헌재는 정답을 말하는 기관이 아니다. 절차와 헌법의 이름으로 사회가 수용할 수 있는 근거와 타이밍을 제시하는 기관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 근거도 그때도 받지 못하고 있다. 탄핵은 단순한 해고가 아니다. 한 국가의 리더십이 정지되고 국가의 상징이 바뀌는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은 신속하고 단호해야 하며 무엇보다 공정하고 명확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의 상황은 어설픈 연극처럼 느껴진다. 국회는 탄핵 소추를 의결했고 시민들은 분노하거나 실망하며 거리로 나왔지만 그 다음 장면이 멈춰 있다. 무대의 조명이 꺼진 채 배우들이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사람들은 그 사이에 상상한다. 헌재가 정치적 눈치를 보고 있는 것 아닌가? 특정 인물의 항소심을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닌가? 혹시 재판관 내부의 갈등이 심한 건 아닌가? 상상은 곧 음모론이 되고 음모론은 불신이 되며 불신은 결국 제도 전체에 대한 냉소로 번져간다. 헌재는 말을 하지 않지만 그 침묵이 만들어내는 말은 너무 많다. 나는 생각한다. 헌재가 지금이라도 선고를 한다면 사회는 여전히 갈릴 것이다. 누군가는 환호하고 누군가는 좌절하겠지. 하지만 그때는 적어도 다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 그 판단이 무엇이든 절차가 작동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사회는 스스로를 다시 붙들 수 있다. 그런데 지금처럼 결론이 지연되면 사람들은 판단을 기다리는 대신 자신만의 정의를 확신하게 된다. 그리고 그 정의는 진실이 되지 못한 채 서로를 공격하는 칼이 된다. 나는 지난 겨울 헌재 앞을 지나다가 담벼락에 붙은 포스트잇을 본 적이 있다. 헌법은 죽었습니까? 그 문장은 낙서처럼 보였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시민의 마음이 담겨 있었다. 그 한 줄의 질문이 말해주는 건 단지 법적 결론을 요구하는 게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믿고 있던 것들이 아직 살아있는가? 라는 깊은 물음이었다. 정치는 매번 바뀐다. 권력은 등장하고 사라진다. 하지만 헌정 질서라는 것은 그 모든 변화 속에서도 국민이 다시 이 사회에 기대도 되겠다고 느끼게 해주는 버팀목이다. 지금 헌재가 해야 할 일은 진영 논리에 갇히지 않고 법과 헌법, 그리고 시간의 타당성 위에서 사회의 길을 제시해주는 것이다. 침묵은 때로 성찰일 수 있지만 지금은 무책임이 될 수 있다. 우리가 혼란 속에서도 헌법을 지키자고 외치는 이유는 그것이 마지막 질서이기 때문이다. 그 질서를 지켜야 할 사람들이 주저하는 사이 거리는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다. 우리 사회는 지금 단지 대통령의 운명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가 다시 길을 찾을 수 있는가를 묻고 있다. 그 질문에 누군가는 대답해야 한다.
그리고 그 대답은 헌재의 판결문이 되어야 한다. 추가 내용이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린다. 토트샘의 사이언스 캐치로부터